내년부터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화답했고 외신들은 정치적 대사건이라며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세청이 관세포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일가 자택살국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필요하면 소환 조사까지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7 시작합니다. 북한이 핑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은 동시에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국 지위로 군축 협상에 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7은 이미 못 쓰게 된 핵실험장 폐기 선언의 의미는 과연 뭔지, 핵 보유국 행세를 하면서 경제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북한의 속내는 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 노동당이 어제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이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원회의에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가 완결됐다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 사명을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노동당은 결정서를 통해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한 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핵군축이란 명분을 내걸고 핵실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세하겠다면서 핵 위협이나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 사용과 기술 이전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위대한 승리라고 결론 지은 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란 새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지향시키고 최근 각종 남북 회담에서 수석 대표를 맡았던 김창선과 리선권은 각각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직에 선출됐고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은 정치국 상무위원보다 한 단계 낮은 위원직을 차지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지만 이곳은 어차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잦은 핵실험으로 지난해 가을 이후에 6번이나 자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1차부터 6차까지 사용했던 동쪽 갱도와 북쪽 갱도는 집안 붕괴와 방사능 유출로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쪽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고 서쪽 갱도에서 새로 굴착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만탑산 전체가 지반이 약해져 추가 핵실험이 부담입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작년 9월부터 풍계리에서 발생한 자연 지진은 6차례나 됩니다. 인공 지진과 자연 지진의 여파로 작년 10월엔 갱도가 붕괴돼 인부 2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해서 만든 공동 부분으로 땅속에 기존에 쌓였던 응력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배출되는 현상으로서 굳이 폐기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마치 핵 보유국 행세를 하는 듯합니다. 핵무기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은 없고 핵무기 이전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의도가 궁금합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김정은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열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다시 한번 핵 보유국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며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있는 주요 핵무기 조약 당사국들과 동일한 위치라는 주장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1조는 핵무기 보유 조약 당사국은 핵무기와 핵무기 관리를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합니다. 북한이 지난 5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우리가 핵무장력이 완성됐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축하 결정서를 채택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핵 보유국임을 내세워 핵 포기 대신 핵 동결을 주장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6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놓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빠르게 이 핵물질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인 영변 원자력연구소입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50kg 추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고농축 우라늄도 2010년 말 이후 매년 40kg 핵무기를 2개씩 만들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20여 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최대 60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핵물질부터 조속히 회수하는 게 비핵화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화성 15형 발사 성공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완성 직전입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용 중량급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북한의 발표에 청와대와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08년 냉각탑 폭발을 언급하며 위장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중단 선언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핵실험 중단 선언은 예상했지만 핵실험 폐기는 예상 못했다며 반겼습니다. 또 북한이 선제 조치를 내린 만큼 남북, 미북 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핵실험 중단이 아닌 핵 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 발표였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돼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 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문수히 많습니다. 야당은 큰 의미 없는 위장쇼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세계 각국과 외신들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좋은 뉴스라며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놀라운 발표라면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교섭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북한 발표 1시간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과 전 세계에 아주 좋은 뉴스라며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환영한다며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動きが、核大量破壊兵器のそしてミサイルの、完全、検証可能、不可逆的な廃止につながっていくかどうかです. 외신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놀라운 발표, 국가를 위한 새로운 장이라고 신속 보도했으며 영국 BBC는 김정은이 미북 회담을 앞두고 이미지를 변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NHK는 북한이 회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적 계산으로 선수를 치고 나왔다고 평가했으며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미국 CIA는 각국 지도자들의 성격과 심리까지 분석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선 자기애가 강하고 모욕에 거칠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가올 미북 회담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해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는 안면 프로파일링. CIA가 이 기법으로 세계 지도자를 분석해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된 모습을 분석해온 CIA는 김정은은 자기애가 강하며 모욕에 독하게 반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신과 북한이라는 나라를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He's determined to be a modern leader of a modern North Korea. Unlike his father, Kim is more transparent. 하지만 북한 정권의 폐쇄성 때문에 김정은은 가장 해독이 어려운 대상이었다고 박정현 전 CIA 분석가는 털어놓았습니다. CIA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효과를 본 건 지난해 미중 회담입니다. 시진핑은 신중하지만 돌발 상황에 약하다는 보고서를 읽은 트럼프가 만찬 도중 시리아 공습 사실을 돌발 제기하자 시진핑이 엉겁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CIA 분석에다 방북한 폼페이오가 파악한 김정은의 됨됨이 역시 미북 회담에서 적극 활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 승리를 선언하고 앞으로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 동결을 말하는 건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내용만으로 볼 때 비핵화라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이 동결만을 이야기한 거죠. 북한의 발표는 ICBM을 포기하는 것,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핵 비확산,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포기 이러한 메시지만을 내는 것이고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나가면서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 동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달했다는 것이 우리 정의용 특사에게 전달한 비핵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핵무기들이 아까 저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20개에서 60개까지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도 있고 또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장은 보유를 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는 것이고요. 물론 뭐 그것을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은 그것을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살라미 전술처럼 우선 미국과는 ICBM만 먼저 협상을 하고 그때까지 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무기는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해서 자기 경제가 회복될 쯤 되면은 시간을 끌거나 하면서 다시 협상을 깨면서 자기들은 핵을 보유하고 경제는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전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나설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는 이 상황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도 아주 정교하게 미국을 유인하는 전략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미국이 명분상으로는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청문회 내용을 보면은 우선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ICBM 거래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은 그 지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한꺼번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미사일과 생각합니다. 핵도 그렇죠. 포함해서죠. 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 병진 노선의 완성을 의미하고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지원을 많이 요청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원을 요청한다? 이걸 받아들이고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제 지원은 지금 당장에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것이 될 거고요.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지금 유엔 제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경제 지원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지원 문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지원을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북한이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도 우리는 비핵화가 이행되어야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건부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유도하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회담이 다음 주 이제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에 조금 비중을 높여서 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비중이 높아가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제 지원을 논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 지원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부분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밝힌 바도 있고요. 핵심은 비핵화와 평화 문제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북한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이 왔다 갔다 변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지금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만약에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변화된 건 없고 회담은 계속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살라미 전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비핵화 커미트먼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알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모든 정책을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경제 지원이라든가 외교관계 수립이라든가 이번에 뭐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이 될 수 있다는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모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종전선언은 말뿐인 것이고 평화협정은 종이장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하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댓글 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 씨 측 사이에 수백만 원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돈이 오고 간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에서 김 의원 보좌관과의 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보좌관 A씨와의 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뒤였습니다. 돈은 드루킹 측 한 인사가 A 보좌관에게 건넸고 김 의원 측은 이후 이를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전거래 사실관계와 성격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오고 간 경위와 시점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 정상적 거래라는 사실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특히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 시점도 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드루킹의 통화 내역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시지 생성 시점에 이뤄진 통화 600여 통 중 김 의원 측과의 연결 여부와 횟수를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셀프 꼬리 자르기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앉아.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거부한 뒤 드루킹의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이동 거래를 언급해 알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 거래가 어떤 명목이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측과 돈을 주고받은 보좌관은 지난 2016년 4월 김 의원이 처음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함께한 인물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수행팀장이던 김 의원을 보좌했고 몇 주 전까지는 경남지사 출마를 도왔습니다. 현재는 사표를 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야당은 김 의원의 해명이 셀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짓과 꼬리 자르기로 특검을 피하려 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 몸통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김경수 의원실 보좌관의 돈 거래는 김 의원실과 드루킹이 한 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공모의 자금은 핵심 간부인 파로스 김모 씨가 도맡아서 관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 씨는 드루킹 김 씨와 함께 느릅나무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기도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경공모의 자금 상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드루킹과 함께 느릅나무 출판사의 공동대표였던 파로스 김모 씨의 집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은 없습니다. 파로스 김 씨는 드루킹이 만든 경공모의 돈 관리를 도맡아온 자금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파로스 김 씨는 리더로 묘사될 만큼 조직 안에서 핵심적인 지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드루킹과 함께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6일에 밝힌 드루킹의 공범 명단에서 정작 김 씨는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서야 참고인 중 한 명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경공모 운영 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풀기 위해 관련인들의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드루킹은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재벌 오너를 쫓아내고 기업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면서 이른바 경제적 공진화 명분으로 세를 불렸습니다. 구체적 실현 계획도 확인이 됐는데 시가총액 2조 원대가 넘는 한 대형 건설사를 인수한 뒤에 다른 기업 M&A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루킹은 경제 공진화를 추진한다며 경공모 회원들에게 기업 주식을 산 뒤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했습니다. 재벌 오너들을 그 기업에서 축출하고 그 기업을 바로잡고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을 때에 일어납니다. 2014년 드루킹이 세운 기업 사냥 계획을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한 대형 건설사. 대상은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한 대형 건설사. 드루킹은 3% 지분 확보를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3% 주식을 사려면 8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드루킹은 지분 확보 뒤 CEO에 대한 비리를 찾아내 이를 내세워 주총에서 CEO를 해임하고 경공모가 추천하는 이사와 감사들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소액주주와 국민연금까지 경공모 편을 들게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도 제시합니다. 소액주주에겐 사적 이익의 추구로 보이지 않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경공모의 CEO를 앉히는 것.
이후엔 산하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겠다고도 합니다. 거론된 회사 측은 지주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만 24%에 달하는데 경공모의 M&A는 가능성이 희박한 황당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언제부터 댓글 조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이 네이버엔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라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뉴스 서비스의 책임감을 강화시킨다며 4년 전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소속 위원들이 댓글창 왜곡에 대해 누차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이버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 회의. 자문위원 한 명이 뉴스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2달 전 또 다른 회의에서도 네이버의 댓글창이 편견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거나 댓글 접기 요청은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특정 의도를 가진 댓글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론 조작이 되고 있었던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론 조작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되고 있으니 방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필드를 했지만은 네이버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지령을 받는 세력인지 자발적인 모임인지 모른다며 댓글 시스템 변경 요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딱히 더군다나 법적 행위가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막 막으러 다니는 건 진짜 이상한 거라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온라인판 집회의 자유랄까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통제하는 게 돼서. 그러는 사이 네이버 뉴스 댓글창은 여론 조작 세력들이 장악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댓글은 양념, 댓글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이 문 후보 쪽 대선 단체 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질문에 양념 같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양념 발언을 전후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냈다며 문 대통령이 사전에 댓글 조작 활동을 인지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드루킹 게이트는 김경수 의원을 넘어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 이후 청와대 공식 논평이 딱 한 번 나왔고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대선 전후로 여론 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댓글 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송모빈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친박단체 3천여 명이 서울역 앞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가자들은 특검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에는 10여 개 고등학교 동문회 깃발이 눈에 띕니다.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나 지역 고등학교 연합 깃발을 들고 나온 집회 참가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약 66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 목표는 금년 내로 100개. 보수단체 회원 800여 명은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등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송모빈입니다.
관세청이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온 의혹을 받는 한진 총수 일가의 집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세청은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수화물 운영팀 사무실에서 파란 박스가 줄지어 나옵니다. 관세청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들입니다. 같은 시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현아, 원태, 현민 등 세 자녀의 집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관세청 직원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따로 발견된 게 있나요?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 관세청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한진 일가가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산 물품을 들여왔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수화물 밀반입 전단팀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반박합니다. 어떻게 외부에서 그 많은 용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외세품을 이게 좀 도대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관세청은 총수 일가의 해외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습니다. 밀반입 사실이 드러나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사하다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소환도 가능하겠죠, 이제 향후에는. 이번 조사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백두대간에 축구장 7배 크기의 호랑이 숲이 있습니다. 이 비좁은 동물원이 아니라 자연에서 뛰어노는 백두산 호랑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자연 방사된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2마리가 사육사를 빠져나옵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활동 범위를 조금씩 넓힙니다. 새로운 영역은 얘네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 발 내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길 따라 이제 나가서 경북 봉화의 문수산 자락 백두대간 수목원에 축구장 7개 면적에 이르는 호랑이 숲이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넓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난해 서울대공원 등지에서 호랑이 3마리를 옮겨왔습니다. 그동안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적응 훈련을 했고 호랑이들은 그동안 몸무게가 20kg 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호랑이 숲 적응을 마친 호랑이들은 개원에 맞춰 일반에 공개됩니다. 수목원은 백두산 호랑이가 자연 환경에서 야생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호랑이를 추가 방사하고 백두산 호랑이 생태 연구도 시작합니다. 백두산 호랑이 종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춘 또 실질적으로 호랑이 모습을 보면서 호랑이 생태에 대해서도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은 다음 달 4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유통업계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쇼핑 등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새로운 먹거리로 개척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사방에서 괴물이 달려듭니다. 생생하지만 쫓아오는 공룡도, 내리꽂히는 롤러코스터도 가상현실 VR입니다. 수십 종의 VR 게임과 AR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주말엔 빈자리가 없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의 대형 유통업체는 반응이 좋은 이 VR 테마파크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약간 어지러움증을 되게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아,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 매장. 쇼윈도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즉석 패션쇼가 펼쳐집니다. 모델이 착용한 모습을 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업체가 내놓은 증강현실 앱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 쇼핑 서비스 VR 스토어를 제공했던 한 백화점은 IT 전담 부서를 만들어 아예 VR 테마파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VR과 AR에 열광하는 젊은 소비자를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VR이나 AR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큰 유통회사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보고 싶어 하겠죠.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가상현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인도에 깔린 올록볼록한 노란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겐 눈과도 같죠. 그런데 엉터리 점자 블록이 너무 많아 길라잡이 역할은커녕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천상미 씨가 점자 블록을 따라 걷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길로 셉니다. 바닥에 깔린 점자 블록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방향을 헤매게 됩니다.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네요. 다시 걸음을 뗐는데 이번엔 웬 건물이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구청이 설치한 간이 초소입니다. 이렇게 점자 블록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화단에 툭 끊어지는 곳도 있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많습니다. 차량 진입 장애물에 막히고 주차된 오토바이에 막히고 아이고 이게 뭐냐? 이런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입니다. 점자 블록 주위 20cm 이내를 비워두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과태료 규정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설치된 점자 블록 10개 중 7개가 엉터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명선이자 나침판이라는 어떤 인식을 전 국민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행약자를 배려해야 할 시설이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빛냈던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이 환상적인 무대로 아이스쇼를 빛냈습니다. 우리 피겨의 샛별 차준환은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깜짝 변신했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빙판 위에서 펼쳐집니다. 헤어밴드까지 착용한 차준환, 오늘만큼은 아이돌 못지않습니다. 숨겨왔던 수준급 춤 솜씨도 마음껏 뽐냅니다. 아리랑의 감동을 선사했던 민유라 갬링 커플은 인기 만화 영화의 주인공으로 변신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까지 재치 만점입니다. 평창의 감동도 재현됐습니다.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자기토바의 우아한 연기, 아이스페어 금메달 커플 사부첸코와 마소트는 실전과 다름없는 고난이도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3개에 빛나는 러시아의 전설, 플루센코는 36살의 나이가 무색한 점프와 스텝으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은 신나는 합동 댄스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차준환은 실전과는 180도 다른 음악과 춤으로 성공적인 아이스쇼 데뷔 무대를 마쳤습니다. 잘 즐겼던 것 같고 저를 응원해주신 관중분들과 함께 다 같이 즐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환상적인 연기와 색다른 모습에 빙상장을 가득 메운 한국 팬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팬현상으로 인해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이 고온 현상을 해소시켜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월요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80mm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일부 남부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면서 떨어졌던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영남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 13도, 울산 1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6도, 울산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이름은 봄이 온다였습니다. 이 정말 한반도에 봄이 지금 찾아오는 걸까요? 진짜 봄인지 가짜 봄인지
다가오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려질 겁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